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고깃집 가면 네. 그 상추 리필하면은 사장님 마음이 피눈물을 흘린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뭐 폭우와 폭염이 오가면서 요럴 때는 이제 채소값, 과일값이 정말 크게 뛰잖아요. 네. 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는데 얼마나 오른 겁니까? 지금 뭐 숫자를 보면은 뭐 지금 며칠 전에 파악한 걸 보면은 예. 뭐 20% 뛰고 30% 뛰고 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큰 폭우가 오면은 나타나는 충격을 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네. 우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채소 가격이 이제 그 충격을 받고 근데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 이 작물들 작황도 아주 안 좋아집니다. 지금 침수 면적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충격을 줄 것이고 예.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낙농가들에서 예. 이 축사가 무너져가지고 폐사한 그 가축들이 지금 한 80만 마리가 된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과일 그 채소값이 있고 곡물값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기값이 있는데 당장 우리한테 지금 충격으로 오는 거는 과일값, 이제 채소값이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는 채소값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상추 리필 도저히 그 죄송해서 말씀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 나타난 거죠. 예, 저도 그냥 삼겹살집 가면 이제 고기만 먹으려고요. 예, 고기만 먹읍시다. 예, 예. 예. 아, 지금 1차 타격은 채소와 과일 값으로 왔고,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뭐 작황이면은 이제 일단 또 추석을 앞두고 있잖아요. 예, 사실 예. 가을은 곡식을 거둬야 되는 시기인데 예. 거둘 곡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 면적이 워낙 커서. 예. 말씀 또 듣고 보니까 이제 그 한우와 돼지 피해도 네. 커서 고기값도 오를 것 같고 예. 우유값도 오를 것 같고 지금 짚어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일단 물가가 그러면은 안정되나 싶었는데 그건 또 아니겠네요. 추석까지는 계속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작물하고 이 고기 예. 이건 우리가 수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는 이 충격은 좀 완화될 수가 있는데 예.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과일이죠. 왜냐하면 추석이 다가오는데 우리 민족의 그 풍습상 그 제상에 올려야 되잖아요, 과일을. 그렇죠. 그런데 그 조상님한테 드리는 과일인데 아무거나 올릴 수가 없고 굉장히 예쁘고 달고 맛있는 걸 올려야 되는데 예. 여기서 타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그러지 않아도 이번에 그 집중호우 오기 전부터 이 올해 과일 작황이 좋지 않을 것이다,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농촌경제연구원 발표가 있었는데요. 예. 이유가 지금 이 일조량이 적어가지고 일조량이 적으면은 당도가 떨어져요. 당도가 떨어지면은 이게 과일로 쓸만한 그 상품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거기다 지금 호우도 왔고 그래서 이 제상에 올리는 과일은 조금이라도 흠집이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예. 이런 상품성을 가진 과일, 그러니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과일이 줄어들고 다 폐기해야 되니까 공급량 전체가 줄어들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예. 지금 넘어야 될 장벽이 또 하나 있어요. 어떤 겁니까? 장마는 지나갔는데 예. 태풍이 남았죠. 아. 예, 8월 말 9월 초에 이제 태풍이 오는데 예. 우리가 이번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상 기후다. 이번에 비 너무 많이 왔으니까 좀 특별한 거 아니냐. 그 생각은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전 세계적으로 기후학자들이 이제 더 이상 이상 기후란 건 없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extreme weather라고 하는데 예. 이상 기후가 일상적이 됐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상이 일상이 됐다. 그렇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예. 지금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가지고 대기권에 있는 수증기량이 그 전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집중호우도 우연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번에 태풍이 나타난다면은 그 태풍도 이제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걱정이 있으니까 예. 과일값이 넘어야 될 장벽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난 이 채소값 때문에 나타난 어떤 그 물가 상승 기조가 과일값하고 연동돼서 추석 때까지는 계속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번 폭우는 어찌저찌해서 위기를 넘겼다 하더라도 이제 또 올 것으로 예상되는 태풍 앞에는 또 속수무책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위기네요.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금리 오르고 뭐 허리띠 졸라매서 이 물가 얼마나 잡는데 열심히 애를 썼습니까? 네. 그럼 정부도 이 상황이 너무 뼈아플 것 같은데 물가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과일, 채소 우리나라 얘기했는데 정부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뭐냐면은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그 기상 상태인데요. 예. 올해 엘니뇨가 찾아옵니다. 예. 그 엘니뇨라고 하는 건 스페인 말로 그 소년이라는 뜻이고요. 이 반대말로 라니냐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태평양이 돌고 있는데 태평양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 이쪽이 더워졌다가 저쪽이 더워졌다가 이렇게 순환하는데 그걸 라니냐 엘니뇨라고 해요.
요번에 엘니뇨가 와가지고 예. 쌀값이 국제 쌀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쌀값의 그 벤치마크가 되는 거는 태국산 쌀인데요. 지난 4개월간 15%가 올랐습니다. 4개월 동안 15%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추국 수매가도 있고 그래서 그 쌀을 자급자족하니까 걱정 없는 것 아니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예. 국제 쌀 가격이 오르면은 다른 대체제라든가 이 식량 가격이 전반적으로 다 오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참 정부로서도 어떻게 통제하기 힘든 상황이 아니지 않겠느냐. 요 쌀값이 국제적으로 오르고 있다. 그리고 엘니뇨가 오고 있다. 이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예.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 연장 거부했잖아요. 예. 이거 유엔 안보리에서도 좀 심각하게 보고 관련 회의를 소집한다고 하는데 예. 어떤 영향을 또 전 지구적으로 미치게 될지. 심각하죠. 예. 지금 많이들 잊어버리셨을 텐데 작년 한 4월쯤에 예. 식용유 파동이 난 적 혹시 기억나세요? 그럼요.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예. 우크라이나에서 그 야자, 그 해바라기라는 영화 보시면 이렇게 그 야자가 아니라 이 해바라기 있고 쫙 나오죠. 예. 해바라기 기름이 국제 식용유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데 이게 수출이 막혀버린 거예요, 전쟁 때문에. 그래서 야자유라든가 다른 식용유 가격도 다 올라서 난리가 났었는데 나중에 이제 푸틴이 이제 이 문제는 풀었어요. 그래서 흑해에서 식량에 관계된 것들은 수출을 갖다가 자기들이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러니까 신사협정 같은 거를 맺어갖고 지금까지 왔는데 예. 지금 푸틴이 이걸 연장하기를 거부하는 거고 있어요. 이제 그거 없다. 이제 그 식량도 그 막아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러면은 라면 값이 오르죠. 야자유로 튀기거든요. 예. 그래서 요게 또 하나 지금 걱정해야 될 변수입니다. 아니 그 겨울에는 뭐 기름 파동이 또 있었고 이번에는 이제 곡물 파동까지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인 거네요. 우리한테 라면 가격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기타 다른 공산품들도 다 같이 가격 상승의 영향을 우리도 받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산품이라고 하더라도 예. 공산품의 기초는 인건비인데 예. 인건비는 식량값하고 연동이 돼 있고 공산품 중에 많은 것들은 이 식량 이거를 갖다가 원자재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산품 가격에도 영향을 가져옵니다. 예. 앞서 저희가 나왔던 얘기 중에 우유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제 우유값이 올라서 밀크플레이션이 예상이 된다. 네. 이런 전망들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지금 19일에 이제 가격이 결정됐었어야 하는데 결정이 네. 되지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뭐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우유 가격이 이렇게 되는데 그 원유라고 그래요. 이건 석유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소에서 짜는 그 원래 그 짠 그 우유하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마시는 흰 우유 있죠. 요 가격의 차이인데요. 이게 시장 구조가 아주 복잡하게 돼 있어가지고 예. 갈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낙농가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공급량이라고 하는 게 항상 들쭉날쭉하니까 요걸 어떻게 협상하느냐가 문제인데 예. 지금 보통 이 원유가, 그러니까 그 원래 그 우유 가격이 1,000원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1,000원이 넘을 그게 거의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당장 마시는 그 우유는 흰 우유는 어떻게 되느냐? 리터당 3,000원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좀 아찔하죠. 예. 리터당 3,000원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예. 이제 라떼 우유도 마시기 겁나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데 우유 값이 오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라떼 가격도 오르고 빵값도 오르고 예, 밥값도 예, 오르고 버터값도 파스타값도 오르고. 오르고 그렇죠. 예, 뭐 줄줄이 다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군요. 이게 리터당 1,000원이 넘어서는 거는 처음인가요? 예, 이게 제가 알기로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격 구조가 좀 문제가 있는, 좀 그 쟁점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낙농가에서 내는 그 원유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생산 원가 연동제가 시행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생산비의 그 원가, 그러니까는 사료값이라든가 전기값이 오르면은 이 원유가를 저절로 올리게 되도록 그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또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웃는 건 아니죠. 웃는 그렇죠. 게. 예. 근데 사실 이제 우유값은 정부에서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유업체에서도 좀 소가리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예. 문제는 이렇게 되면 지금 그렇게 해서 가격을 그 조정을 하게 되면은 예. 어느 한쪽은 이윤에 있어서 영향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건 너무 첨예한 문제가 되니까 지금 그 분란이 없을 수가 없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뭐 혹한기 정도였다면 정말 이제는 빙하기가 오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부동산 PF 시장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시장입니다. 대출 잔액이 131조를 돌파했다고 해요. 대출 잔액은 늘어날 수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금 회수가 안 되고 있고 그렇죠.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는데요. 우리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두 부분으로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본 공사가 들어가기 전까지의 브릿지 론이라는 것하고 일단 토지 어떤 수용이라든가 이게 완결된 다음에 본 공사로 들어간 본 프로젝트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 브릿지 론 부분에서 많이 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꿔줬던 부분에서 회수가 안 되고 있어서 연체율이 올라가는데 네. 보통 이 브릿지 론 부분은 제2금융권이 많이 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라든가 이거는 본 프로젝트 쪽에 가 있는데 예. 그래서 지금 연체율이 쭉 올라가는 부분은 브릿지 론이고 많이 타격을 받고 있는 거는 지금 제2금융권이죠. 증권사가 연체율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럼 지금 보시는 상황이 한계치에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물에 담긴 그 술이 반이 이게 많은 거냐 적은 거냐랑 비슷한 문제인데요. 예. 일단 있었던 문제를 얘기하면은 지금 증권사에서의 연체율이 15%를 넘었어요. 연체율이 15%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숫자인 거니까 예. 이거는 당연히 그 긴장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 그리고 더 하나 문제가 되는 거는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는 그 거의 지수함수처럼 지금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예. 이 두 가지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증권사 전체가 문제냐 그렇지는 않고 증권사에 따라서 이 브릿지론의 그 PF를 하는 형태가 다 다르거든요. 예. 어떤 데는 좀 안전한 데다 많이 해놨고 좀 더 어떤 데는 위험한 데다 해놨고 또 자본 상태도 다르기 때문에 증권사마다 상황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인 건 맞습니다. 이게 한 군데에서 위험해서 이제 연쇄적으로 위험이 생길까 봐 그런 부분도 좀 두렵기도 하고 지금 증권사를 주로 저희가 그 대화를 나눴는데 그럼 시중은행들은 그나마 좀 더 안정적인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좋은 소식이죠. 예. 그 시중은행 쪽에서의 그 부동산 금융의 그 연체율은 전혀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어요. 그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은행은 지금 한 10년 전 정도부터 10년 전에는 이 브릿지론에도 굉장히 많이 넣었었는데 10년 전부터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본 프로젝트 쪽에 주로 넣었기 때문에 이번에 상대적으로 이 충격이 덜하고 연체율이 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예. 이 말은 이제부터라도 관리를 좀 더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기도 합니다. 최근에 새마을금고 인출 사태 있었잖아요. 이런 사태는 또 일어날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또 지금 새마을금고 사태 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때문에 그럴 텐데요. 예. 지금 증권사 지금 연체율이 훨씬 높죠, 저거보다. 예. 근데 새마을금고 부분도 그렇고 지금 증권사 부분도 그렇고 정부에서 지금 대책을 마련해서 급히 이게 나섰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알려져 있는 것보다는 지금 현장 상황은 조금 한숨 돌리고 조금 이완된 그런 상황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당장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도 뭐 나름의 대책을 좀 마련했다고 하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까? 네, 이렇습니다. 그 자산관리공사 캠코라고 알려져 있죠. 예. 여기서 그 일반 펀드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5개의 펀드를 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절반의 자금은 자기들이 내겠다. 그래서 펀드 하나당 2천억 원씩. 그러니까 그래서 5개를 조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돈은 한 5천억이 나가겠죠. 이 자산관리공사 돈은요. 예. 그래서 5개 정도의 펀드를 조성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PF 중에서 살릴 것들을 살리고 이 풀어줄 걸 풀어주는 거를 골라서 이걸 하겠다.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그래봐야 전부 합쳐봐야 1조 원인데 이 규모 갖고 되겠느냐라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더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의견인 더 거죠? 필요할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근데 예. 이제 정부에서는 더 필요할 경우에는 이건 늘리는 것도 생각하겠다 이게 있고요. 하나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 부동산 PF가 그 올해 상반기에 가장 큰 문제가 될 거다라는 얘기는 작년 요맘때 우리가 이 시간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책을 맞아요. 세우려면은 사실은 작년 말쯤에 세워가지고 예. 어떤 부실 위험이 있는 부분들에서 빨리 먼저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적으로 좀 늦은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지금이라도 그 좀 더 확실한 대책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죠. 보완할 부분이 남아 있고 지금이 바로 시행해야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예.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